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 안전하고 살기 좋다던 나라가 갑자기 지옥으로 변한다면 어떨까요? 임대료가 2년 사이에 40% 뛰고 최저임금 받는 사람은 원룸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토론토에서 침실 2개짜리 아파트 임대료가 얼마나 될까요? 2022년에는 $2,40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300예요. 매년 25%씩 오르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특별한 경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캐나다 대부분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밴쿠버, 몬트리올, 캘거리까지 모든 주요 도시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원룸 임대료만 해도 월 $2,000를 넘어서는 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원룸 하나 구하려면 최저임금의 2배는 벌어야 한다고 합니다. 집을 사는 건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주요 도시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으려면 필요한 최소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반 가구 평균 소득의 2배에서 3배입니다.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도 집 사기 어려워졌어요. 30대 직장인이 부모와 함께 살거나 룸메이트를 구해서 지내는 게 이제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주택 문제만이 아닙니다. 생활비 전반이 치솟았고 심지어 이민 문제까지 터졌거든요. 제가 알던 그 평화로운 캐나다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식료품비는 2년 사이에 30% 이상 올랐고 기본적인 생활용품조차 구매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도대체 캐나다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모든 변화의 배후에는 한 사람의 결정이 있었고 그 선택이 어떤 연쇄 반응을 불러왔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스틴 트리도가 처음 총리가 됐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희망적인 메시지로 가득했죠. 언론에서는 그를 미국의 오바마와 자주 비교했습니다.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의 등장이었어요. 트리도는 캐나다 역사상 새로운 총리 중에서 2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랬던 그의 인기가 어떻게 이렇게 급락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캐나다는 주택 위기와 생활비 위기를 겪고 있고 가장 놀라운 건 이민 문제로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캐나다의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캐나다는 본래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거든요. 1800년대 중반쯤 캐나다 인구는 대부분 동쪽 해안 지역에 몰려 있었어요. 세인트 로렌스 강과 오데호 주변 말이죠. 서쪽과 북쪽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 넓은 땅이 펼쳐져 있었는데 정부는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거대한 영토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민이 국가 전략의 핵심이 되었어요. 이민을 나라를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거예요.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벌여서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였죠. 서부 캐나다로 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곳을 새로운 황금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민자들을 태운 배가 캐나다에 도착하면 이민 담당자들이 검사를 했어요. 특히 농업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을 선호했습니다.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거든요. 의사나 변호사보다 농부가 더 중요했던 시대였죠. 이들이 무인 지역에 정착해서 캐나다의 서진을 도왔거든요. 마을을 만들고 도시로 키웠고 상업과 공업을 불러들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캐나다는 서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나갔어요. 철도 건설과 함께 대륙 횡단이 가능해졌습니다. 1920년대가 되자 캐나다 남부 국경을 따라 인구 중심지가 형성됐습니다. 인구가 300만 명에서 900만 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이는 대부분 이민자들의 공헌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성공 뒤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모든 이민자가 환영받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민자 선발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격뿐 아니라 인종도 고려했다는 점이에요. 캐나다는 백인 중심 국가로 남고 싶어 했거든요. 아시아계나 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은 사실상 차별받았고 때로는 완전히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이런 차별적 관행이 비판받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는 현대적인 이민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인종보다는 능력과 자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캐나다의 진짜 이민 혁명이 시작됩니다.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민 희망자들을 나이,
교육 수준, 직업 훈련, 언어 실력 등으로 평가했어요. 기본 철학은 이민자들을 그들의 능력과 국가 기여도를 바탕으로 선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접근이었어요. 이 제도는 지금도 캐나다에서 운영되고 있고 OECD 국가들 중 가장 오래된 이민 시스템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캐나다 모델을 참고할 정도로 성공적이었거든요. 호주, 뉴질랜드 같은 국가들이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했고 심지어 유럽 일부 국가들도 벤치마킹했습니다. 초기에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이민자 중 가족 구성원의 비중이 계속 높아진다는 점이었어요. 1971년에는 경제적 목적의 이민자가 73%였고 가족 구성원이 21%였습니다. 그런데 10년 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가족 구성원들은 사회보장 혜택만 받는 비생산적 소비자로 여겨졌고 정부는 입국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경제적 이민자의 비중을 늘리고 가족 초청은 제한하는 정책으로 선회한 거죠. 이는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판단이었어요. 1995년에는 그 비율이 36%까지 떨어졌어요. 캐나다는 연방 정부에 많은 권한을 줬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이민자 유입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해 나갔거든요.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이 가능했던 거죠. 2000년대 초반에는 이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제도 중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각국의 이민 정책 전문가들이 캐나다를 연구하러 왔고 학회에서는 캐나다 모델이 표준으로 제시되었어요. 실제로 성공적인 통합의 사례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이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건 캐나다 국민들의 수용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이민은 논란거리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캐나다의 특징으로 여겨졌어요. 2018년에 캐나다 국민의 3분의 2가 이민이 나라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민 반대 시위가 벌어질 때도 캐나다는 조용했거든요. 다문화 정책의 성공 사례로 불렸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민에 대한 여론이 극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압도적 지지에서 대부분 우려를 표하는 쪽으로 변한 거예요. 이런 급격한 변화는 캐나다 정치사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리도 총리 집권 첫 4년 동안 인구는 주로 이민으로 인해 기록적 속도로 늘어났지만 팬데믹 기간에 증가 속도가 둔화됐습니다. 국경 봉쇄와 여행 제한으로 인해 이민자 유입이 크게 줄어든 거죠.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바로 거기서 문제가 시작됐어요. 캐나다는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인력 부족이었거든요. 건설업부터 의료업까지 모든 주요 산업에서 어려움이 발생했어요. 기업들은 적절한 기술을 가진 인재를 찾는데 고생했습니다. 특히 간병인, 트럭 운전사, 식당 직원 같은 필수 업종에서 인력난이 심각했어요.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년 계절 근로자들이 와서 농사일을 도왔는데 팬데믹으로 인해 이들의 입국이 어려워진 거죠. 수확철에 인력이 부족해서 농작물이 썩어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때 새로운 이민부 장관이 숀 프레이저였어요. 그는 변호사 출신으로 이민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프레이저는 전임자들처럼 이민을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접근 방식은 훨씬 더 공격적이었어요. 인력 부족뿐 아니라 인구 구조 문제도 있었거든요. 서구 세계 전체에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상황이 더욱 극단적이에요. 출산율 저하와 기대 수명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1971년에는 노인 1명당 근로 가능 연령대가 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 7명이 은퇴한 사람 1명을 부양하는 구조였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율이 계속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의료비 증가와 연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온 거죠. 2012년에는 4명으로 줄었어요. 2036년이 되면 은퇴자 1명당 근로자가 2명만 남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75세 이상 캐나다인 수는 앞으로 20년 동안 2배로 늘어날 전망인 반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은 줄어들 거예요.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였습니다. 이런 통계를 본 프레이저와 트리도 내각은
급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들의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이민자를 대폭 늘려서 인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런 상황이 급진적인 새로운 이민 계획을 만들어냈습니다. 2022년 캐나다는 기록적인 인구 증가를 기록했고 2023년에는 46만 5천 명, 2024년에는 48만 5천 명, 2025년에는 50만 명의 영주권자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캐나다 역사상 가장 야심찬 이민 목표였어요. 인구 4천만 명인 나라에서 매년 50만 명씩 받겠다는 거니까요. 캐나다는 이민을 전 세계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으로 여겼고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를 다졌어요. 목표는 경제적 이민자가 신규 이민자의 60%를 차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일할 수 있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받겠다는 의미였죠. 정말 야심찬 목표였죠. 특히 의료, 기술직, 제조업, 첨단 기술 등 수요가 가장 높은 분야 근로자를 겨냥했습니다. 간호사, 의사,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같은 고급 인력을 전 세계에서 스카우트해오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다른 나라들과 인재 쟁탈전을 벌이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발표됐을 때 이미 여러 가지 경고 신호가 있었어요. 이민국 직원들은 이미 200만 건의 거주 신청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고 주택도 이미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의료 시스템도 과부하 상태였고 학교도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리도와 그의 내각은 이민을 문제가 아닌 해결책으로 여겼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오면 더 많은 집을 짓게 되고 더 많은 병원과 학교가 필요해져서 결국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에서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어요. 2023년에 캐나다 인구는 거의 7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어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인구 증가율입니다. 단일 연도 기준으로 100만 명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이는 과거 어떤 시기와 비교해도 전례 없는 규모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보다 더 극단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센츄리 이니셔티브 같은 더욱 극단적인 목소리들은 세기 말까지 캐나다 인구를 1억 명으로 늘리자고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를 2.5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이 계획은 전직 총리의 지지를 받았고 로비스트에는 저스틴 트리도와 그의 내각 고문 몇 명이 포함됐어요.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더 큰 인구는 더 큰 경제를 의미하고 더 큰 경제는 더 많은 기회를 의미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다르게 전개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인프라가 이런 급격한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을 짓는 데는 몇 년이 걸리지만 사람들은 당장 들어와서 살 곳이 필요했어요. 병원을 짓고 의사를 양성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의료 서비스는 즉시 필요했습니다. 여론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27%의 사람들이 캐나다로의 이민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는 52%까지 늘었고 2024년에는 58%까지 증가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여론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더 충격적인 건 2024년 7월에는 시위도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런 광경은 캐나다에서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캐나다 사람들은 원래 조용하고 예의 바른 것으로 유명했는데 거리로 나와서 항의 시위를 벌인 거예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민 중단하라, 주택 먼저 짓고 사람을 받아들여라는 구호를 외쳤어요. 그들의 분노는 이민자들을 향한 게 아니라 정부의 무계획적인 정책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기 시작했고 이민자들도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2025년에 캐나다에서 연방선거가 열리고 트리도는 의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보수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트유도의 자유당은 3위까지 밀려난 상황이에요. 9년간 집권한 트루도 시대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를 발표하길 좋아합니다. GDP가 늘어났다,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식의 발표를 계속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성장은 주로 인구 증가에 의해 촉진되고 1인당 성장률은 하락하며 개인의 생활 수준은 떨어지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파이는 커졌지만 그것을 나눠 먹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개인당 몫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죠.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착시 현상입니다. 전체 수치는 좋아 보이지만 개인의 삶은 나빠지는 거예요. 캐나다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와 주택 및 의료, 학교 같은 서비스 인프라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시간 사이에는 명백한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 원리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정부의 계획적인 투자와 조정이 필요한 영역인데 그런 준비 없이 사람만 받아들인 거죠. 이는 사회 모든 계층에 영향을 미치지만 주택 비용에서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여유가 거의 없는 학생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브램턴의 한 지하실에 25명의 학생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퍼져서 화제가 됐어요. 이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은 이런 사례를 정기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불법 숙소, 과밀 주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거죠. 특히 유학생들과 신규 이민자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건 임시 거주자 문제였습니다. 영주권자만이 아니라 임시 근로자와 유학생까지 포함한 임시 거주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2022년에는 140만 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2배로 늘어 280만 명이 됐습니다. 이들은 영주권자에 비해 더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어요. 임시 비자로 와서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각종 제약을 받았고 주거 선택권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집이 필요했고 의료 서비스도 필요했으며 자녀들은 학교에 다녀야 했어요. 문제는 이런 급격한 인구 증가가 기존 시스템의 수용 능력을 완전히 넘어섰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실 대기 시간이 몇 시간에서 때로는 하루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가정의를 구하기도 어려워졌고 전문의 진료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어요. 초중고교에서는 교실이 부족해서 임시 건물을 세우거나 수업 시간을 나눠서 운영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대학들은 유학생 수를 무분별하게 늘려서 수익을 추구했지만 이들을 제대로 수용할 시설은 부족했어요. 이제 여론은 캐나다 이민 정책에 반대로 돌아섰고 처음으로 논란이 되는 주제가 된 거예요. 수십 년간 캐나다 사회의 자랑이었던 다문화주의와 이민 정책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캐나다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선거가 다가오자 트리도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고 있었고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문제를 인정하고 정책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는 이민부 장관을 지낸 숀 프레이저를 주택 담당으로 임명했어요. 이민 문제를 만든 사람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거죠. 이 결정은 유튜브 댓글란에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이 곤경에 빠뜨린 사람이 바로 우리를 구해낼 사람이라고 믿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너무 적고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였죠. 이는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반응이었어요. 프레이저는 정말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마도 주택이 지어지기 전에 900만 명의 새로운 캐나다인을 받아들인 것이 이 문제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을 거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책 실패를 인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민 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생활비 위기로 인해 화가 나고 좌절했으며 이민자들은 자신들이 문제의 원인으로 부당하게 묘사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 분열이 심화되고 있었고 과거의 화합은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가장 안타까운 건 이민자들 자신도 피해자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캐나다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정책에 응답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나라에 온 사람들이 이제는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트리도의 지지율은 2024년 9월에 33%로 떨어졌고 총리로서 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26%에 불과했어요.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이걸 바꿔야 했습니다. 더 이상 기존 정책을 고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마침내 트리도는 인구 증가를 늦추기 위해 신규 이민자 수를 줄이겠다고 정책 변경을 발표했어요. 2025년 목표치를 50만 명에서 39.5만 명으로 줄이고
임시 거주자 수도 대폭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 거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어요. 그가 취임했을 때 저렴한 주택에 대한 투자가 30년 동안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건물 건설과 공급망 문제도 있었어요. 하지만 총리로서 그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많은 수의 이민자들이 들어오도록 허용해서 인구를 늘리고 주택시장에 압박을 가하는 걸 선택했거든요. 인프라 투자 없이 인구만 늘린 결과가 지금의 위기를 불러온 거예요. 이는 정책 결정자로서 명백한 판단 착오였습니다. 주택 가격의 부담과 전반적인 생활비는 생활 수준 하락을 보여주는 매우 눈에 띄는 징후예요. 젊은 세대들은 부모 세대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내 집 마련은 꿈이 되어버렸고 결혼과 출산도 미루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통계 수치도 이런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캐나다인의 19%가 캐나다가 매우 불평등하다고 느꼈습니다. 현재는 38%까지 올랐어요.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2배로 늘어난 거죠. 사회 갈등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생활비가 지금 더 나빠졌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더욱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2019년 66%에서 2024년 84%로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수치는 사회 전체의 불만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의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주택과 생활비 문제가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사회 서비스 전반에 걸친 문제들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나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과거의 캐나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평화롭고 여유로웠던 그 나라는 이제 치열한 경쟁과 생존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